네, 안녕하세요. 네, 또 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아, 예,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또 더운데. 네, 그런데 그 한 기자가 1983년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나이를 따진다는 건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네, 저는 1954년생인데 네. 이제 전쟁 직후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전후 1세대시고 제가 전후 2세대 정도 되는 흔히 하는 얘기로는 그렇게 되겠죠. 전후 세대를 뭐 흔히는 저보다 조금 한두 살 적은 사람부터 치지만 제가 네. 이제 전쟁 후에 태어났고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자녀 세대에 해당되는 네, 맞습니다. 한 기자하고 이렇게 둘이서 이제 한국 현대사를 얘기한다는데 한국 현대사는 말하자면 대한민국 역사 이야기죠, 그죠? 예. 요금 이제 조금 넓혀서 또 북한까지도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 역사인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정부 수립으로 치면 뭐 48년부터일 테고 해방 네, 이후로 저도 네. 45년부터. 그러면 뭐 한 70년도 아직 채 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죠? 네, 그러나 짧지만 이제 역사를 이야기할 만한 또 시점은 되었다. 그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 역사를 얘기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이 쟁점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서는 시대별로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오늘도 여전히 조금은 그 뭐랄까 그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흔히 저 8.15를 예. 강복절이다 또 건국기념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학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좀 선생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하자는 논란 자체가 이게 주로 좀 뉴라이트 쪽에서 제기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논쟁이 격화된 문제가 있는데 저는 둘 다 사실 기념해도 될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가 사실 같은 이유는 그 당대 사람들은 광복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또 그 아무래도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아니라 통일 조국을 바랬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기보다는 광복절을 더 그 중시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냥 그 후세대의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날짜도 뭐 광복절 날짜에 맞춰서 건국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적 공동체인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일도 또 그에 못지않은 의미가 있지 않은가 또 후세의 차원에서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을 뭐 단독 정부만을 중시한다, 뭐 통일을 하기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또까지 평하는 것은 또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통일이 되더라도 결국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통일이 될 텐데. 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렇게 이 극단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광복절 또는 해방을 기념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날로 또 그런 문제 보는 관점에서 이제 나라를 이제 말하자면 48년에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년에 건국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그것도 굉장히 참 논쟁적인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지금 뭐 흔히 보수 진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해방 정국에서는 한민당이 오히려 임정봉대론을 내세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흔히 통속적으로 우리가 쓰는 좌우니 뭐 진보 보수니 그러면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임정봉대론을 내세워서 이 말하자면은 이제 19년에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민당이나 보수 계열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익이라고 볼 수 있다면 건국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말하자면은 건국에 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좌익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좀 시청자들을 위해 구현하자면 한민당이라는 게 당시 지주계급들의 정당이었고 그렇죠. 지금의 민주당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또 한민당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일제 시대에 그렇게까지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다기보다는 나중에 좀 실력 양성론자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서 임시정부 봉대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시정부는 외국에서 그 해외에서 귀국을 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떠받들면서 자신들이 좀 약간 모자란 정통성을 좀 채우는 맞습니다. 예, 그런 정치적 환경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너무 그걸 강조하게 되면은 해방정국에서는 한민당 임종봉대론과 같은 것이 된다. 근데 저는 또 그런 구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19년을 얘기할 때 3.1운동에 나왔던 어떤 민족적인 합의 그런 부분과 현실적으로 임시정부가 그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는가 이 부분은 또 구별져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임시정부다 이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우리나라 헌법을 재헌헌법 당시의 헌법과 현행 헌법을 비교해봤어요. 그 전문을. 그러니까 재헌헌법의 그 전문이 제 마음에는 더 들어요. 왜냐하면 3.1운동을 강조하고 그 3.1운동을 이어받는다 하면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라고는 말했지만 3.1운동이라는 것을 더 이렇게 방점을 찍었는가 하면 현행헌법에서는 오히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말까지 넣었단 말입니다. 법통. 이게 법통이란 말이 이게 굳이 필요한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 뭔가 이게 거의 임정봉대론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3.1운동이라는 건 중요한 게 사실 한국 사회 시민들이 현대사회 상황에서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 혹은 이제 근대 국가에 대해서 합의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데 굳이 이걸 끌어내보자면 3.1운동 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어떤 그 근대 국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좀 민족주의 출발이지 않았는가, 이런 식의 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니 19년이라는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이런 시기에 이미 어떤 왕정복고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근대국가를 만들자라는 그런 선을 함께 모여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을 대한민국 어떤 그 역사의 뿌리로 삼는 것은 매우 그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건국이 완전히 된 건 아니었다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그 3.1운동을 통해 어떤 정부 구성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시정부는 어떤 측면에서는 또 법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존재했던 독립운동의 분파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나중에 되면 또 그렇게 되죠.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한번 그런 선언이 있었고 한번 임시정부를 수립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대로 이어져서 건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운형 선생이 중심이 된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건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건국준비위원회란 말을 건국이란 말을 적극적으로 쓴 것은 여운형 선생의 건준이 가장 시초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엄밀한 전공자는 아니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의 민중들이 임시정부 사람들에 대한 좀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해방 후 어떤 그 조국 건설이라는 과제에서 그 해외에서 이렇게 독립투쟁을 한 사람들이 중심이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살아낸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쪽이 더 낫지 않았는가, 이런 가치 판단도 가능한 문제이고 이런 측면들을 좀 보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국이라는 용어가 꼭 그 말만 쓰면 이게 뭐 우익이 되고 막 보수가 되고 뭐 좌익 쪽에서는 써서는 안 될 용어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건국이라는 용어가 우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를테면 이제 광복을 말하고 건국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뭐 현재의 대한민국을 긍정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반대편에서는 이제 건국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통일조국을 거부하고 그 단일 정부만 추구했던 것을 말한다든지 그런 식의 좀 약간 극단화된 논리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건국과 관련돼서는 이제 해방에서 건국 시기 3년이라는 시기 동안에 나타났던 건국과 관련된 어떤 그 노선이 크게 저는 물론 수백 가지가 있었지만 네. 건국과 관련 크게 보면 세 가지 노선이 있지 않았나.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네. 좀 친서적인 노선이라고 할까요? 친서적이고 또 어떤 이 한반도에다가 사회주의 정권 이런 걸 세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쪽은 친미적인 노선, 친미 자유주의 정권을 세우고 싶어 했던 분들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파에서 이 좌우합작 노선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각각 노선은 김일성, 박헌영과 또 여운형, 김규식, 김국, 이승만 이렇게 6분의 지도자에 의해서 네. 보통 이렇게 표상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번에 재미삼아 이렇게 찾아보니까 묘하게 이 6분이요. 저 왼쪽 끝에서 저 오른쪽 끝까지 연세가 이렇게 조금씩 많아지더라고요. 아, 네네. 아니, 어떤 순서인가요? 김일성 1912년생, 네. 박헌영 1900년생, 여운형 1886년생, 네네. 김규식 1881년생, 네네. 김구 선생 1876년생, 이승만 1875년생 이렇더라고요. 묘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수록 더 나이가 많아지는 좀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게 딱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이분들의 이제 세대와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의 차이라는 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김일성이 집권하고 이승만이 집권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나머지 분들은 전부 암살당하거나 피해당하거나 아니면 여운형, 김구 선생 두 분은 암살되시고, 네. 또 박헌영 선생은 김일성 정부 하에서 미국의 간첩으로 몰려서 6.25 전쟁 이후에 돌아가시고, 예. 김규식 선생은 또 납북돼서 네. 전쟁 중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또 그때 건강도 안 좋으시고 연세가 많기도 했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한 기자한테 묻고 싶은 게, 과연 좌우합작 노선은 실현 가능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현실성이 있었나요? 결국에는 양극단의 이제 김일성과 이승만이 각각 남북한의 정부를 만들게 된 현실이 좋지 않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좌우 합작 노선이라는 게 또 어느 시점까지는 또 약간 대세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또 사실 그 당시 상황이 이제 미국의 판단이 또 달라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좀 이승만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좀 후원해줬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영영 선생과 이제 김규식 선생이 하고 그게 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남북한 정부 상황에 따라서 바뀐 건데, 어느 시점까지는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 당시 전국의 유동하는 변화에서 뉴라이트 쪽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이승만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미국과 소련의 성전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의 양국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국 또는 정부 수립은 이 두 강대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처지였는데, 세계 정세가 미소양 강대국이 좀 2차 대전 직후에는 상당히 그래도 어떤 전후로서 뭔가 이렇게 조금 사이좋게 좀 가다가 곧 바로 이 냉전이 시작되면서 이게 좌우합작 노선의 현실성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게 전후 직후에 신탁 통치 논쟁 같은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국면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해방 막 이제 광복이 된 입장에서는 또 신탁 통치라는 걸 통해서 이제 미국과 소련에게 잠깐 위임 통치를 받는 상황이 굉장히 어떤 민족적 자긍심의 상처가 되는 상황이었겠으나,
당시 국제 정세로는 만약에 어떤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 쪽이 오히려 더 나은 쪽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역사책을 아무리 봐도 네. 신타 통치를 안 하고 어떻게 통일정부를 세울 수 있냐 이거죠. 네. 미소 양 정부가 이렇게 양국 군대가 진주에 있는데 네. 또 사실상 그 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탁 통치를 뭐 3년이다 5년이다 뭐 5년 그때 5년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5년이도 네, 뭐 30년 얘기도 있고 뭐 이제 서로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뭐 과장되게 서로 막 얘기했지만 신탁 통치라는 거는 뭐 저기 그 뭡니까 이게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통일 정부를 만약 세우려고 한다 네. 생각이 있었으면 뭔가 이제 이상주의적 태도가 또 현실 정치 국면에서 왜곡이 돼서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사실 그 당시에 그래서 남북한 각각의 이제 단독 정부가 세워졌을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 통일이 안 되고 그리고 서로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그 남북한 각국의 상황에 지금까지도 이제 북한을 핑계로 이제 대북 심리전이야 이후로 국정원이 저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왜곡된 정치 지형도가 생길 줄은 몰랐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그걸 알기가 힘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역사에서 좀 약간 지금의 판단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신타톡치 정국을 좀 잘 활용해서 미소 양국의 합의를 통해서 통일조국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역량을 발휘해서 뭐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길이 제일 그 뭐랄까 유일한 길이 아니었을까 말씀하신 그런 생각이 들고 좌우 합작 노선은 사실 그게 좀 어그러진 상황에서 나중에 좀 이미 좀 힘들어진 상황에서 뭐 이거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냥 이 말하자면 분단을 받아들이기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고 하니까 좌우 합작 노선을 하고 또 미소공동위원회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했는데 조만간에 바로 곧장 뭐 아마 그 거의 뭐랄까 그 냉전이 시작되면서 그 냉전 시작되기 전에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진보파의 그 입김도 강하고 영향도 강해서 아마 대아시아 정책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게까지 뭐 이 굉장히 그 강경 반공 노선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뭐 좀 상황이 급변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군정이나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좀 다른 사람이 좀 덜 극단적인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반공주의적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조금 더 온건한 인물이 나서줬으면 하고 했던 생각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운형 선생이나 이제 김규식 선생을 지원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반공주의 노선으로 미국도 돌아서면서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지로 이승만 대통령 그렇죠. 그 미국 국내 정치로 본다면 당시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든지 트루만 그 이어받은 트루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격렬한 반공주의자들은 아니었잖아요. 그 민주당 정부였고 또 미국 역대 미국 정부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 루스벨트 정부의 그 이어받은 정부였는데 미국 민주당의 역사에서도 아마 가장 진보적인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박사의 경우는 뭐 미국에서도 공화당 정도에 해당되는 상당히 그 반공 노선이 좀 뚜렷한 이런 분이니까 김규식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오히려 선호할 수 있는 미국 정부 쪽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미소공동위원회 좌우 합작 노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결국 그 냉전으로 돌아가면서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결국 단독 정부 수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승만 박사나 또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시민 통치 이전에 한학 교육을 받았던 세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다 하더라도 사실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그 어떤 민주주의 자체를 통해 체화됐다기보다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거, 반공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반공주의로 이해하는 그런 조리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그런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군요.
참 묘한 그 이승만이라는 그 이승만 박사라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네. 또 그 국제 정세와 맞아떨어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가령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중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죠. 국민당 정부가 계속 유지됐다면 김구 선생님의 힘이 더 강력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같이 국민당 정부가 발맞춰서 그 독립 투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국은 공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참 그래서 역사가 참 되게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여운형과 김규 선생의 좌우합작 노선은 당시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 생각이었고 또 그런 노력은 의미가 있었지만 네.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 현실성을 좀 잃어갔다. 네. 예, 안타깝지만 네. 잃어갔다 이렇게 볼 수. 해야 할 일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제 국제 정세가 또 그렇게 결정될 줄은 당시에 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몽양이나 우사의 그 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네. 참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뭡니까 그 남북 합작을 위해서 북한에 가면서 뭐 눈밭에서는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했던 그런 게 해당되는 분들이 네. 신 것 같아요. 사실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한 1, 2년 그 순간을 제외하면 계속 이승만 박사와 협력을 했던 분이고 좀 약간 좀 극단적인 그 역시 우익의 이념을 좀 가지고 계셨던 반면에 그러니까 좀 이미 좌우합작 노선보다도 이미 단독 정부 수립을 막기 어려워진 시점에 뭐 그 노력을 하시고 북한에도 올라가셨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우리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지금은 가장 존경받는 분이 또 되어 있고 네. 이 6분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또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네. 어떤 통일의 그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 있지만요. 네. 통일운동에서 그러나 이분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반탁운동 할 때 그런 쪽으로 너무 몰아갔다든지 네. 등등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통일정부 수립의 어떤 길을 다 차단하는 데 일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참 이게 그 어떤 한국 사회 지형도에서 어떤 조금이라도 약간 민족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좀 그 본래의 의미에서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혹은 다원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빨갱이로 매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리 이승만 정부라 하더라도 김구 선생 같은 이제 어떤 순정 우익을 빨갱이로 매도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런 분이 이제 통일운동을 뭐 약간 통일 정부에 노력하신다니까 그 진정성 같은 게 높이 평가받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평가를 할 때는 그 당시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그런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셨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마지막에 뭐 그 한 1년 기간 외에는 그 이승만 노선을 이렇게 따르고 또 뒷받침해주고 거의 뭐 그래서 우익 진영에서는 해와 달 이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는 해, 김구 선생은 달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짝짝꿍을 맞춰서 이렇게 가셨던 바가 있었는데요. 어쨌건 뭐 그런 면에서 김구 선생의 어떤 그런 급격한 태도 변화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그렇게 뭐 싹 일관성이 있거나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일관성은 없었지만 또 당시 상황이 얼마나 요동을 쳤는지 좌우합작 노선이 오히려 대세인 것 같았다가 또 단독 정부 수립이 대세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또 그 당시가 이제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예, 그렇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처음부터 맨 땅에 뭡니까 이렇게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식으로 했다기보다도 미국의 뭐 일방적인 그냥 지원만 받아갖고 했다기보다도 자기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또 했던 거 아닙니까? 좀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서. 정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목표한 바에 이르는 어떤 정치력이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탁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반공주의가 또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애초에 그런 노선으로 통일국가를 만들어내긴 힘든 것이었을 테고 다만 이제 단독정부 수립을 평가하는 쪽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 김일성 측과 소련 측은 그
그 북한의 단독 정부를 만들려는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빨리 단독 정부를 만들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 노선은 현실적이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평가를 말하면. 좀 하는 현실주의다. 그 사실 이제 뭐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보면 북한에서 먼저 이 정부 수립이랄지 권력의 확립이랄지 군대의 창설 뭐 농지 개혁 등등은 빨리 이루어진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로는 그 남한이 먼저이긴 했는데 그 전에 준비는 이제 북한 쪽에서 다 해두고 그럴 계획이었다라고 설명하는. 예,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어떻습니까? 이 정부 수립을 위해서 전 국회의원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이 두 노선, 즉 좌우 확장 노선과 물론 이제 그 친소 공산주의 노선은 뭐 이 남한에서는 좀 제해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크게 보면 이제 좌우 확장 노선과 이 단독 정부 수립 노선 사이에 이렇게 어떤 경쟁을 하다가 단독 정부 수립으로 이제 가게 될 때 일부 분들은 참여를 하셨고 전국회 의원 선거에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익희와 조봉암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이 좌우 합작 노선이나 또는 아니면 심지어는 그 한독당 계열, 임정 계열까지도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 분들이 대체로 단독 정부는 반대하고 통일족을 원하셨던 분들인데 그래서 어떤 일관성을 본다면 이런 뭐 단독 정부 선거에는 참여를 안 했어야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치 지형도에서 그 당시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상당수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승만 측의 전횡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를 만든 측면이 있고 오히려 이제 참여를 하신 분들은 그 당시 뭐 조소환 같은 독립 활동가가 아마 그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율로 당선되고 조소환 선생은 아닙니다. 1950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48년 선거에는 조소환 선생이 아니었고. 조소환 선생은 아직까지 그때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독립운동 세력에게 표를 던질 만큼 어떤 그런 민심은 존재했는데 그렇죠. 그런 영역들을 너무 쉽게 넘겨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역할을 그 안에서 대한민국 건국에서 대한민국이 너무 극단적인 편향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준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선생님도 계속 언급하시는 이제 조봉원 선생님 같은 경우가 특히 농지개혁 관련해서 큰 역할을 또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이겠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익희 선생과 조봉암 선생이 이 각각 임정 계열 또는 한독당 계열 그리고 조봉암 선생은 알다시피 이제 공산당 계열인데 이분들이 그 자기 계열로부터 이탈해서 어떻게 보면 단독 정부 수립 노선으로 합류하거나 아니면 뭐 조봉암 선생은 보니까 중도파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위정부 수립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지만 어쨌든 신익희 선생은 좀 더 일찍이 거의 이승만 박사나 한민당과 손을 잡는단 말입니다. 이분들의 판단이 어떠했을까? 저는 참 궁금해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정세를 좀 빨리 판단하지 않았나? 자기 어떤 예전에 가졌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정세를 빨리 판단하고 정치가로서 어떤 먼저 이렇게 몸을 던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게 단독 정부가 생기는 상황에서는 그 정부의 현실적인 상황이고 그 만약에 이제 그 향후 어떤 통일 정부를 추진하려고 했더라도 일단 단독 정부에 참여해서 어떤 정치적 지분을 얻어내는 쪽이 더 현실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참 오히려 이제 한 반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반 정도는 들어가고 반 정도는 들어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좀 나쁜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역할을 또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뭐 우파의 공로만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신익희와 조봉암의 전국회 참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속했던 정파 즉 한독당이나 공산당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뭐 나중에는 이제 그 두 분이 직접 참여 안 했지만 영운형계나 김규식계 중도파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배신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이겠지만 그러나 어떤 좀 우리가 현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분들의 이 단독 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참여, 영국회 의원 선거 참여는 좀 앞선 판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또 좀 달리 보이지 않겠는가. 네, 이런 게 참 역사나 정치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하는데요. 약간 뭐 좀 정보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아직 근대 국가를 경험하지 못했고 어떤 유교적 명분론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런 판단이 쉽지 않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후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판단이 좀 더 앞선 판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신익희 선생은 뭐 알다시피 전국회 국회의장도 하시잖아요. 뭐 처음에는 이승만 박사가 이제 의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신익희 선생이 국회의장을 하고. 또 2대 국회에서는 조봉암 선생하고 나란히 또 의장 부의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정치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죠. 예, 대통령 선거까지 나오시게 되는 분들이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